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별내 사는 30대 여인입니다. 짧은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명절 후유증이 심한지 여러분들은 괜찮으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에는 남편이랑 오붓하게 제주도에 놀러 갔다 왔어요. 조금 비싸긴 했지만 우리에게 처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오니 힐링도 되고 아직도 제주의 바다가 생각나곤 하네요. 많은 며느리분들이 명절만 되면 명절 질군군에 시달린다고도 하잖아요. 저도 정말 명절날만 되면 안 아프던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누구나 다들 그렇잖아요. 시집살이가 없어도요. 근데 이번 명절에는 남편이 여행 가자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다녀왔거든요. 그럼 왜 제가 명절 때 시댁에 안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남편의 길고 긴 이야기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 연애 끝에 양가의 도움 없이 저희 스스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집도 또 시댁도 누구를 도와줄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모았던 돈과 대출을 껴서 경기도의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어요. 작긴 하지만 집주인분이 굉장히 좋으셔서 오래오래 살고 나갔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둘 다 돈 벌면서 저축하기 바쁜 부부이죠. 저희는 우연히 실습생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만난 사이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만날 줄 몰랐는데 어느덧 만나고 보니 우리는 참 많은 걸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에 후회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렇게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면서 사실 다른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면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했던 마음들이 컸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미안해하며 정말 돈 열심히 벌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 남편이에요. 그런 우리 남편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어요. 남편이 늘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자기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형이 있는데 형이 너무 사고도 많이 치고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자기는 사고를 칠 수도 또 쳤다가는 정말 쫓겨날 것 같아 쥐 죽은 듯이 살았대요. 형은 유학도 보내주고 또 운동을 했던 분이라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는데 저희 남편은 그러지 못해 혼자 서울 올라와 일하고 자취하고 돈 벌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늘 짠하기도 했는데 사실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땐 남편이 너무 오버해서 말하나 싶기도 했어요. 물론 첫째가 가장 최고인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자식들인데 정말 저러실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해보니 정말 시어머니의 큰아들 사랑은 너무 심각할 정도였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결혼을 어린 나이에 했다가 성격이 안 맞아 6개월도 못 살고 이혼했다고 해요. 혼인신고도 안 해서 자기는 그냥 파혼한 거라고 매일 하는데 솔직히 6개월 살고 시까지 올렸으면 그건 이혼이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절대 이혼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저랑 남편이 결혼한다고 뵈러 간 날 너 형도 아직 안 갔는데 네가 먼저 결혼하는 게 너무 서운하시대요. 근데 지금 아주버님은 백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남편은 그냥 그러려니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결혼하고 신행 갔다 와서 인사 간 날 상을 차려주셨는데 보통은 며느리가 오고 아들이 오면 저희가 잘 먹을 수 있는 걸로 차리시잖아요. 남편은 날거를 잘 못 먹는데 또 아주버님은 회 킬러래요. 그랬더니 회를 엄청 많이 사오셔서 많이 먹자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행동이신지 참. 그 뒤로도 어머님의 큰아들 사랑은 저에게도 퍼졌어요. 회사에 있으면 늘 전화가 오세요. 아가야 회사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너희 회사에 우리 민우 소개시켜줄 사람 어디 없을까 해서. 아 어머님 저희 회사에 거의 다 직원들이 결혼해서 없어요. 아니 그래도 한번 네가 찾아보면 너무 좋잖니. 너희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이제 우리 큰아들도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러시면서 이 전화를 제가 결혼하고 한 20번은 받은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어머님의 큰아들 사랑은 너무나 심각하셔서 매일같이 전화만 하시면 큰아들 자랑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님 근데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땐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 뭐 조용히 했지. 이러면서 딱 끝인 거예요.
우리 남편 생일에는 전화 한 통 없으시다가 아주버님 생일에는 선물 준비해가지고 시댁에 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저희 집에서 남편 첫 생일에 엄마가 미역국이랑 음식 해주고 용돈도 주셔서 저희 남편이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장모님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그 정도로 시댁의 큰아들 사랑은 너무 커져만 갔고 저도 그 안에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랑 오랜만에 주말에 쉬어서 여행을 가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1박 정도 놀러갈 생각하고 계획도 짜고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알아보는 와중에 어머님이 뭐하고 있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1박으로 놀러 갔다 오려고 한다 하니까 저보고 왜 돈을 쓰러 가냐면서 같이 시골에 놀러 갔다 오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예약을 해서 안 될 것 같아 했더니 그럼 우리 민우랑 나랑도 같이 가자. 너희 시아버지는 그날 약속 있다고 하시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이 딱 2인 기준이라 안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너무 야박하다면서 같이 좀 놀러 가지. 그럼 얼마나 재밌겠냐고 하는데 정말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참. 그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포기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데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는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5통이 온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신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저한테 지금 응급실이라고 빨리 남편이랑 같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전화가 안 돼 저한테 전화했는데 빨리 둘이 이 병원 응급실로 오라고요. 누가 다치셨나 싶어서 다급하게 달려갔더니 아주버님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셨더라고요. 숨이 한번 멈췄는데 심폐소생술로 지금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계속 울고만 계시고 남편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데 검사 결과 간경화가 심각한 상태여서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모르셨냐면서 초기 증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환자분이 모르고 지내셨던 건지 우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면서 간 이식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요.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고 또 아직 젊으신데 간경화가 왔다니까 어머님은 쓰러지시고 아버님은 주저앉으시고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 간 이식되기를 해놓는데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했나봐요. 근데 저도 이때 알게 된 사실인데 가족끼리 간이 맞으면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부터 가장 먼저 검사를 한다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 남편 모두 다 같이 했어요. 저만 빼고요. 근데 남편이 엄마 아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젊은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검사 결과 나와서 다 적합하다고 하면 저만 허락해 준다면 자기가 해주고 싶다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처음에는 수술이란 걸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걸 남편이 한다니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도 마지못해 허락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남편과 아주버님이 간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식 날짜를 정하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근데 정신을 좀 차리신 건지 그때부터 남편한테 매일 전화해 집에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며 뭐며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형한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동생이 한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너무 미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연신 네가 너무 장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면서 엄마가 미안하다면서 계속 그러니 남편도 지금까지 엄마한테 서운했던 것들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2주 동안 남편은 참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던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으니 자기가 너무 좋았다고요. 예전에 어릴 때 학교 앞에 엄마가 데리러 오는 아이들이 자기는 너무 부러웠대요. 형 뒤치덕거리 하느라 자기는 늘 뒷전이어서 학교 끝나고 나면 혼자 쓸쓸히 집에 오고 자기가 자취한다고 해도 전화 한 통 안 하던 엄마였는데 매일 이렇게 전화하고 찾아오니 정말 많이 행복하다고요. 2주가 지나고 드디어 간 이식날이 찾아왔어요. 수술이 좀 커질 것 같아 저희는 다 대기를 했고 끝나고 회복실로 올라오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네요. 수술은 다행히도 잘 되었고
남편도 회복하면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만 몇 달간은 무리하지 않고 지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피엔딩이 되어가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수술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는 와보지도 않았고 아주버님 병실에만 계속 있으면서 간병을 하시더군요. 전 당연히 제가 있으니 그러신다고 생각했는데 퇴원하고 나서도 전화를 매일 하시던 어머님은 저나 남편에게 전화 한 통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형이 아프니까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거야 하는데 저는 사실 어머님의 행동에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자기 큰아들 이식해준다니까 혹시라도 마음 바뀔까봐 그러고 이제 수술하고 나니 챙겨줄 필요 없다 이 마음 같았거든요. 근데 아니겠지 싶어서 저는 더욱더 극진히 남편을 간호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돼서 시댁으로 넘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주버님은 남편만큼 회복이 빠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 너는 멀쩡한데 어떻게 우리 민우만 이러느냐? 네가 혹시 간이 망가져 있는데 그 간을 준 건 아닌지 한번 병원에 다시 가서 물어보자. 네가 그동안 간 관리 못한 거 아니냐? 이러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게 어딨냐면서 당연히 형은 원래 아팠던 사람이니까 회복이 더딘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계속 어머님은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헛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더 이상 듣고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나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혹시라도 우리 민우가 다시 재수술하게 되면 이번에는 네가 해주면 어떻겠니? 한 분한 사람은 못한다는데 너는 건강하지 않겠냐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먹고 있던 물을 바닥으로 쾅 하고 던지면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만큼 형한테 했으면 되지 않냐고. 이제는 자기 와이프까지 간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집사람 집에 살면 장인 장모님이 허락하시겠냐면서 자기라도 허락 안 한다고요. 누가 아주버님한테 간을 떼주냐면서 제발 말 같은 소리를 하시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냐면서 울며 불며 소리치더군요. 듣고 있는 아버님은 할 말이 없으신지 방으로 들어가고 어머님은 어디서 말대꾸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번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족인데 뭐가 어떠냐면서 너는 왜 예민하게 구냐면서 뭐라고 하시니. 더 이상 반박하고 싶지도 않아 그대로 둘이 집을 나왔어요. 시댁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어찌나 길어 보이던지 남편은 집에 와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변했다고 엄마 사랑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던 남편이었는데 아직까지 어머님 눈에는 큰아들밖에 없으니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참 어렵더라고요. 그 뒤로 시댁에 한 달 정도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화도 안 오고요. 또 저도 안 하고요. 그냥 이대로도 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지내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미안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가서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네, 그냥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으니 저보고 갑자기 남편 모르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하니까 처음에는 어머님이 쓸 곳이 있어 그런다. 금방 대체해서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빌려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엄청 큰 돈은 아니었기에 언제 준다는 말만 믿고 빌려드렸어요. 남편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그리고 나선 집안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빌려간 돈으로 집안에 무당을 불러 굿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굿을 하는 이유가 하도 아주버님이 회복이 더디길래 용한 점집에 가서 점을 보니 작은 아들이 기가 너무 세서 큰 아들이 기를 못 피고 사는 것 같다. 부적이랑 굿을 하면 아마 작은 아들 기를 큰 아들이 받아서 괜찮아질 거다. 이 말을 듣고 저한테 빌린 돈으로 부적을 사고 무당까지 불러 굿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알고 아버님이 난리가 나서 너희 엄마랑 못 살겠다고 우리 이혼할 테니 더 이상은 너희도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면서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따로 할 말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 통장을 하나 휙 던지더니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내가 지금까지 독립해서 모은 돈이야. 집에 보탤 때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청약이라도 되면 계약금이라도 쓰려고 모은 내 전 재산이야.
근데 이거 엄마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을 쳐다보는데 남편이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엄마가 그래도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줬잖아. 그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이제부터 더 이상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해. 나도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싶어. 그러니 이제 낳아줬으니 나한테 네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어. 내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야. 라고 말하며 정말 아이같이 흐느끼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손가방만 챙기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버님께 이제 집에 오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더라고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아빠가 내가 보고 싶으면 우린 따로 만나도 되니 이제 집에 발들이지 않겠다.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이제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저희는 시댁에 발길을 정말 끊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이혼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버님이 잠깐 떨어져 살고 싶다고 해서 회사 근처에 집을 얻으시고 시댁에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둘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보고 시댁에 없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결정한 거니 그걸로 너무 마음 불편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자기 스스로 고아가 되기를 자처했고 그런 남편을 보는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희는 어머님 왜 그런 남편과 형을 차별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어느 날 따로 저희를 만나자고 연락이 오셨고 그때가 되어서야 아버님 어머님이 숨겨왔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남편은 저희 시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요. 어머님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란 걸요. 아버님 어머님은 결혼 후에 아주버님을 낳고 어머님이 아버님 일의 특성상 주말부부로 지냈던 적이 엄청 오래되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다른 분과 만나셨었나 봐요. 그러다 지금 남편이 생겼고 그걸 아버님이 알아서 지우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생긴 아이를 지우냐면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용서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때는 자기가 일에 너무 바빠 가정에 소홀해 너희 엄마가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자기가 돌보지 못해 그랬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을 때 당연히 이혼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아이들한테 엄마 없이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낳아서 지금까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키우셨다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아빠가 자기 친아빠가 아니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못한 정도라면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신 거죠. 아버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용서가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도 조금씩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는 늘 쭉 내 아들이라고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아버님의 눈물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마음을 추스리려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일부러 몸을 더 혹사시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술에 왕창 취해 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엄청 재미있는 영화도 아닌데 그 영화를 보며 아이처럼 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지만 한 번은 꼭 넘어가야 할 산이라고 생각해서 열어드렸죠. 어머님은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더라고요. 너를 낳아서 자기가 늘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미워했었다고요. 낳지 않았으면 지금쯤 너희 아빠랑 더 잘 살았을 텐데 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편지봉투를 두고 나가시더라고요. 편지봉투 안에는 어머님이 남편을 낳고 처음으로 쓴 편지와 아파트 매매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그 문서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편지 안에는 나중에 네가 커서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에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은 해주고 싶었다며 자기가 사랑으로 키우지 못해 늘 미안했고 네가 언젠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이 집에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 삶을 바랬다고 써 있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편지를 읽고 서랍 안에 넣어두더라고요. 아직은 엄마한테 어떤 말도 또 어떤 것도 받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마음이 정리가 되면
엄마를 조금은 이해하지 않겠냐고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이 있지만 가지 않는 부부가 되었고 가끔씩 아버님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요. 아버님도 혼자 지내시니 제가 종종 반찬도 해서 가져다 드리고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머님이 왜 남편을 미워했는지 아주 조금은 정말 조금은 이해해드리려고 남편과 노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머님을 만나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나중에 어머님을 만나게 되면 후기를 꼭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의 남자입니다.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만 치솟는 서울 집값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빠듯한 월급을 모아 저축만 하고 나 혼자만 먹여 살려 한다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딸린 식구가 와이프 포함해 셋인 저는 월급을 받아도 나갈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축이 제대로 되질 않네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게 아직도 신기할 정도랍니다. 저는 딸들을 돌 키우고 있는 딸부자 아빠입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어리고도 작은 딸들이죠. 30의 집안 어른들과 할아버지의 결혼하는 소리에 못 이겨 정말 결혼 생각이 단 하나도 없던 시절에 여기저기 맞선을 보러 다녔었어요. 하지만 하나도 나갈 때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을 정도의 마음에 안 드는 여자라든지 뭘 하는 건지 저축이라는 최소한의 경제적 관념도 없이 직업이 좀 반반하다고 절 만나러 나온 여자라든지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기가 너무 힘든데 선자리는 술술 들어오고 결국 제가 너무 힘들어서 먼저 포기를 하고 말았죠.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의욕도 없어 보이는 절 아버지는 혹시 남자 좋아하는 애냐고 조심스레 물어보기도 하셨었고 할아버지는 거의 앓다 누우시기도 했어요. 이제 대가 끊기는 거냐고 집안이 망할 징조라는 소리까지 하시면서 말이죠. 정말 제 인생에서 지금 다음으로 가장 살기 피곤하고 답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버팅기고 있다가 2주 정도 돼야 제가 두 손 두 발 100기를 다 들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다시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 많은 선자리를 나가며 배우자를 찾던 중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어요. 단정하고 참하게 보이려고 말 한마디 제대로 먼저 건네질 않던 다른 여자와는 달리 와이프는 혼자 뭐가 그리 기분이 업이 되어 있던지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차 마시다가 흘리고선 또 미안하다며 또 배고픈데 디저트 하나 주문해도 되냐더니 이미 손은 직원을 부르고 있던 와이프. 다른 상황에서도 내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끊이질 않던 와이프를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이 무진장 들뜨고 설렌다는 걸 느끼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국 정말 마침내 꿈에 그리던 여자를 만났구나 싶었답니다. 그리고 곧장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죠. 이 사람이 하는 일 말입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정규직도 아닌데 언제 그만둬도 이상할 게 없는 이름 모를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선자리는 저희 아버지의 건너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시는 바람에 나오게 된 것이었고요. 좀 유치하고 별로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돈을 좀 번다는 것과 저축을 한다는 것에 대한 경제적 관념이 또래들에 비해 많이 고지식했던 편이었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여유가 있을 정도로 부를 추척해 놓은 집안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공직 생활을 하셔서 다행히 연금이 잘 나오고 있는 부모님과 국가유공자로 어느 정도 정부 혜택은 받고 사시던 할아버지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채 회사를 다니며 살던 저 이렇게 모두가 지극히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사고 누릴 수 있을 정도로만 평범한 축에 속해 살았습니다. 당장 늘 저축을 하고 모아둬야 그래도 노후에 직장을 다 잃고 나서도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였는지 저와 결혼을 할 사람이 저와 비슷하거나 혹은 저보다 더 벌어도 좋으니 그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본인 스스로도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다닐 수 있는 회사인지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만약 다닐 수 없게 된다면 그땐 자신도 미련 없이 일을 그만두고 주부로 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선자리 이후 한두 번 데이트를 하고 그러다가 정말 정식으로 이 사람과 사귈지 말지를 고민하던 그때에도 저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연 나 혼자 벌게 되는 때가 온다면 내가 이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과 과연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늘 함께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사람이었던지라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결국 절 웃게 해주고 설레게 해주는 와이프와 인생을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이성적인 생각보다 감성적인 마음으로 먼저 결혼을 결심한 후 와이프와는 비교적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잠자리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고 또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은 생각보다 참 근사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저도 와이프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최대한 젊을 때에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와이프도 다니던 회사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다니며 함께 직장생활을 해갔어요. 그런데 딱 그때까지였습니다. 제가 현실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누구나 즐기는 신혼생활을 끝으로 조금씩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첫 딸을 가지자마자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덜컥 저와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야 말았습니다. 그때가 아내가 겨우 20대 후반이었는데 결혼한 지 1년 좀 지나 저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된 것이었죠. 임신한 아내를 붙잡고 다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저 혼자서 어느 정도 벌어온다고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덜컥 일을 그만두면 어쩌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 그 짓도 오래는 못했어요. 아내의 뱃속에 다른 사람에도 아닌 제 애가 있는데 몸조리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회사에 데려가 앉혀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달부터 애를 낳고 나서는 하나둘 사모으기 시작하는 육아용품과 임산부에게 필요한 화장품이나 옷가지들을 사느라 다달이 전보다 생활비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신혼집을 구한다고 대출받느라 갖고 있던 돈을 제외하고 출퇴근한다고 싱글일 때는 그래도 여유있게 할부로 샀던 차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겨버리니 모든 게 다 빠듯하고 부담스러워졌어요.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텐데 왠지 혼자 살았으면 받지 않을 스트레스를 결혼과 아이로 인해 무지하게 받고 살고 있다는 기분을 좀처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와는 달리 계획에도 없던 둘째 아기가 생겨버리며 생활비는 조금 숨통을 트이기는커녕 앞으로 애들 크고 나서 학원비나 학비는 어떻게 조달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도 없는 인생 같아만 보였답니다. 청년 때부터 저축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기껏 모아놓은 돈들은 눈 뜨고 나면 늘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통장에 찍힌 돈을 보는 제 마음은 늘 스트레스였죠. 그래도 최대한 둘째가 태어나고 난 후 집에 있는 어린 딸들과 와이프에게 돈 때문에 힘들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게 가장의 몫이고 또 가장이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부터 가져야 했을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걸 혼자 뒤에서 조용히 떠안아 보고자 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주 가끔 나오는 상여금으로는 단 한 번도 결혼을 저를 위해 써본 적이 없이 아내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다 줬고요. 그러면 또 아내는 그 중에 반은 자신의 쇼핑거리나 사고 싶었던 것을 사는 데 썼고 나머지는 하다못해 저축이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그걸 또 우리 딸들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는 데 쓰곤 했습니다. 요즘은 어른 옷들보다 아이 옷들이 더 비싸거든요. 애들 크면 더 이상 못 입으니까 거의 한철 옷이나 마찬가지인데 조그만 원단의 옷이나 신발이 어찌나 비싸던지 딸 둘 의복을 사고 나면 언제 받았냐는 듯 제 상여금은 훌훌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정말 딱 한 번 일부러 그 걸 보기가 싫어서 상여금을 안 주고 곧장 저희가 아이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통장으로 집어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낸 와이프는 다른 사람도 아닌 딸들 주려고 모으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먼저 주질 않았다며 사흘 정도를 저한테 토라져서는 말도 안 하고 아침밥도 차려주질 않았어요. 저도 손이 있으니 제 손으로 밥을 해먹을 수는 있는데 생각을 할수록 열이 받더라고요. 제가 돈도 벌어오고 퇴근하고 나서는 육아도 봐주고 살림도 같이 하자며 아내가 미루던 집안일들까지 쉬지 않고 다 해주는데 출근하는 남편한테 밥 하나 해주지 못하는 와이프와 뭐 때문에 이리도 내가 몸을 혹사시키며 살아야 하고 버는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 싶어서 울컥했죠. 그 때문에 저는 저대로 토라져서 한마디도 와이프한테 말 안 걸고 회사 갔다 오면 곧장 씻고 혼자 드러누워 자고 뭐 딴에는 반항을 하는 것처럼 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고 이혼하고 집 나가겠다고 애들 둘 데리고 나가선 친정으로 가겠다며 난리를 친 바람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기 들고 겨우 달래서 진정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이나 상여금은 죄다 저한테 쓰는 거 하나 없이 이론도 빼놓지 않고 와이프한테 갖다 주고 있고요. 그렇게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저는 직업이 있고 돈을 벌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와이프에게 늘 양보하면서 백수만도 못한 돈 눈치를 보며 살아왔어요.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에 수다 떠는 게 낙이라는데 저는 그게 어떤 낙인지도 몰랐고요. 그 커피 한 잔을 모으면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를 몇 번 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제 귀엔 커피하면 키즈카페가 떠오르곤 했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희 회사에 저처럼 와이프한테 지갑 잔돈까지 확 잡혀서 사는 동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친구 보면서 여태 오래도록 버틸 수 있었어요. 좀 미안하고 웃기지만 그 친구는 저에게 약간의 정신적 지주였달까요? 아무튼 그렇게 잘 버텨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잘 버텨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에겐 생사가 달린 일이라고 할 수 있었죠. 요즘 일이 통 바빠서 와이프와 대화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이 먼저라며 얘들 옆에 늘 꼭 붙어있는 와이프 때문에 제가 단둘이서 대화를 할 일이 없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간간히 잠들기 전에 짧게 하루간 있었던 일에 대해 제가 먼저 궁금해서 물어보면 귀찮아하는 게 역력했지만 대답을 잘 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린 소식은 정말 예상치도 못했기에 당황스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뉴스로 연예인들한테서 듣던 그 황혼 이혼 말이죠. 무소식이 소식이라고 그저 잘 지내고 계실 줄로만 알았는데 뜬금없이 와이프로부터 이혼을 하려 한다도 아닌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보니 장인어른이 젊을 때부터 바람을 피우다 몇 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글쎄 곧 칠순을 바라보시는 지금 어디 노인정에서 다른 할머니들이랑 놀아놨다가 저희 장모님께 딱 걸려서는 호되게 맞고 이혼을 당해버렸다는군요. 지긋지긋하다며 빈털터리에 가까운 장인어른과는 그냥 미련 없이 이혼 합의를 하곤 호적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버린 장모님은 완전 싱글이 되신 거죠. 거기까진 정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 장모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장인어른이 젊을 적부터 참 가장노릇 못하고 사셨다는 소리를 간간히 듣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팽치고서 두 분이 이혼하실 줄이야. 대단했죠 정말.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아니 글쎄 장모님께서 갈 곳이 없다며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 집에 딸들이 둘인데 30 후반이나 먹은 작은 처제는 아직 애라면서 장모님께서 무턱대고 집 나올 때 들고 온 짐을 싸선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였죠. 바람을 피운 건 장인어른인데 왜 장모님이 집도 없이 나오셔서 딸들 집에 얹혀 있냐고 당황해서 어물쩍 물어보니 장모님은 아주 미련도 없다는 듯이 그 인간 피 빨아먹을 것도 안 남았다고 그 집도 우리 거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네, 시골 땅이었는데 그 흔한 자가집도 없이 장인어른의 형의 도움을 받아서 적은 돈으로 전세를 내고 얹혀 살고 있었다 하더군요. 그 덕에 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갓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지금껏 무려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장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어르신과 함께 졸지에 제 돈 들여 산 집인데도 불구하고 오만 눈치를 다 보면서는 쭈구리가 되어야 했죠. 아내는 장모님이 집안에 들어오신 게 저한테 전혀 미안하지 않은지 끝까지 뭐라 따로 말을 걸지도 하지도 않고 그냥 당분간 우리 엄마랑 같이 있어야겠다고 말한 게 전부였어요. 자연스레 장모님이 아침잠이 없으셔서 일찍 일어나 계시면 장모님 옆에서 말동무하거나 동네 산책을 나가겠다며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출근길에 저는 아침밥도 혼자 직접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하루 종일 돈 벌고 집에 들어오면 또 장모님이 피곤하시다며 입맛이 없어 저녁을 못 먹는다고 우리도 먹지 말자고 해서 쫄쫄 굶다가 저녁에 다들 잠들고 나면 혼자 부엌에 나와 남의 집 냉장고 터는 기생충 마냥 퍼먹었고요. 와이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불편해하고 있는 것도 제 생활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대로 미안하다 혹은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언제나 그렇듯 제가 애들 통장에 또 몰래 상여금을 바로 집어넣진 않았는지 제가 월급은 제때제때 벌어오고 있는지만 확인하곤 했죠. 무언가 결혼하고 나서 인생의 동반자, 평생의 친구를 얻었다기보다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하는 시중 들어야 하는 윗사람 하나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 들던 요즘
뒤늦게 오춘기가 찾아왔나 싶어서 회사 내에서 심리상담도 받아봤고요. 주변 동료들이며 친구들이며 일부러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회사 끝나고 만나 술 한잔을 기울이며 신세한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꼭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한테서 술값을 낭비했다는 잔소리를 듣고서야 하루가 끝이 나곤 했고요. 정말 사는 게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이대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며 이 집 구석을 통째로 뒤엎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장모님의 모진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종처럼 살고 있는 것 며칠 함께 살다 보니 바로 파악하신 장모님은 처음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점점 제 집안에서 군주가 되어 가셨어요. 힘들게 들어오는 저를 보고 와이프한테 옷이라도 받아주라고 하던 장모님은 어딜 가시고, 남자가 힘도 없고 지쳐서는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울하게 만든다며 어깨 좀 펴고 얼굴 좀 환하게 웃고 다니라고 얘들 앞에서 저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되는 거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니, 또 하루는 아침에 회사 출근이 좀 늦었는데도 가서 꼬르륵 소리 내며 일할까봐 억지로 밥만 한 3숟가락 정도 퍼먹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고 아침밥을 차려주기는커녕 일어났으면 다른 나머지 식구들이랑 반찬도 좀 내놓고 하라며, 이제 보니 혼자 회사 가는 게 무슨 유세 있냐, 자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냐며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참나. 제가 지금 장모님 하루 종일 먹는 거 자는 것까지 다 제 돈으로 뒷바라지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저한테 회사 다니는 유세를 부리냐느니. 늦어서 출근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밥만 퍼먹는 사이한테 나머지 식구들 아침밥을 차리라느니. 진짜 듣다 어이가 없어서 펄쩍 뛰겠더군요. 그런데 이건 다 정말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려다가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저와 마찬가지로 와이프한테 잡혀 사는 그 동료와 함께 딱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혹시나 집에 늦을까봐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회사 바로 옆에 있는 한우집에서 한우는커녕 그냥 비빔밥 하나 주문해서는 소주랑 나눠 마시고 왔죠. 터벅터벅 힘들게 집에 들어와서도 혹시나 장모님께 또 혼이 날까 얼굴에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환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니 집안에는 온갖 배달 음식들이 가득해 있었어요. 와이프가 저녁 차리기 힘들다며 그냥 밖에서 이것저것 주문했다며 아직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절 부르더군요. 참,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전 어떻게든 딸들의 와이프 그리고 이젠 장모님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밖에서 소주 안주도 제대로 못 사먹고 헐레벌떡 집에 왔는데 와이프는 그저 밥하기 귀찮다고 족발이며 탕수육이며 온갖 고기 종류 음식들을 사다가 즐겁게 먹고 있다니 헛웃음이 나와서 저도 모르게 풋 하고 웃어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 웃음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장모님께서 자네 웃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절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시는 장모님께 대답을 했어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말대꾸라곤 처음으로 하는 사위를 보고 흠칫 당황하더니 이내 침착히 다시 따져 물으시던 장모님은 혹시 우리가 이렇게 뭘 시켜먹어서 기분이 나빴냐고 물으시더군요. 더 정확히는 우리끼리만 먹으니 삐졌냐고 물으셨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남자한테 같이 안 먹었다고 삐졌냐고 묻는 장모님도 기분 더러웠지만 더 문제는 옆에서 그걸 듣고 저 인간 원래 자주 삐친다며 맞장구를 친 와이프였습니다. 혼자 일하고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스트레스와 자기 합리화에 찌든 사람이라며 엄마 더 말했다가는 저 사람 이틀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삐쳐 살 거라며 희희낙낙 하는데 진짜 확 먹고 있던 음식이며 다 부어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정내미가 떨어진 건 물론이고 더 이상 이런 여자와 아니 이런 여자들과 한 집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장모님께 내 집에서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와이프와는 이혼을 할 거라고 하니 또 한순간 흠칫하곤 이내 삐졌다고 비웃고 있던 와이프와 그런 와이프를 보고 정말 잘 삐진다며 남자가 저래서 쓰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던 장모님. 애들 보고는 잠시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는 처음으로 화를 내보고는 어른들만 남았을 때 드시고 계시던 거실 한복판에 차려진 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엎다가 베란다 창문에 콕 하고 부딪혀 금이 나가기까지 했는데 저는 일단 애들이 들었을라나 그 걱정부터 들었어요. 음식이며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버리자 얼어붙은 장모님과 와이프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뒤늦게 오두방정을 떨며 애들 걱정하는 척에 집안 어지럽혀진 걱정을 하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제 걱정은 안 하더군요.
제가 왜 이러는지를 묻지를 않은 것이죠. 이건 장모님이 집에 계실지 말지로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혼을 순순히 해주지 않으면 그간 내가 돈을 벌어오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그 돈을 다 당신이 관리하는데도 우리가 아파트 대출금을 여태 반도 못 갚지 않았냐고. 당신 없이도 내가 혼자 돈 모으고 애들 잘 키우고 할 테니 내 집에서 당신 엄마 데리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 잔뜩 겁을 먹은 와이프는 일단 장모님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나와 제게 그제서야 뭐 때문에 이렇게 화났는지 말해달라고 묻더군요. 아무래도 이혼하면 정말 손에 쥐는 거 하나 없이 이혼할 꼴인 걸 알았는지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저는 그런 와이프에게 이미 정남이가 떨어졌다며 당장 내일 짐 싸들고 내 집에서 안 나가면 내 월급 통장으로 더 이상 당신 생활비 안 대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이혼하게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내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 당신한테 절절맨 게 아니라고. 단 하나, 우리들 자식 잘 키워달라고 달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 보니 당신 엄마도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못할 거 뭐냐며 나도 더 늦기 전에 나 떠받들어주는 여자 좀 만나보자며 안방으로 먼저 가 와이프의 짐이며 이것저것 다 가방에 싸서 집 밖으로 내놓으려는데 와이프가 그러지 말라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싹싹 빌며 울더라고요. 자기가 잠시 애 키운다고 저한테 소홀했다면서 말이죠. 그리곤 당장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엄마를 데려가라 시켰고 한참 처제와 신랑이라더니 결국 택시를 불러서는 장모님을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졸지에 장모님은 사위한테 말 몇 번 함부로 했다가 딸 손에 직접 끌려 택시를 타고 다른 딸 집으로 쫓겨난 꼴이 되었는데 끝까지 자존심이 상하는지 제 눈은 마주치지도 못하고 딸년만 붙잡고 2년 전은 욕을 짓거리시곤 떠나셨죠. 와이프는 장모님이 나가신 후 손수 집 정리까지 밤새도록 하고서는 다음날 출근하는 전류에 아침밥까지 차려놔줬고요. 아직 와이프 짐이 싸져 있는 가방은 제가 풀지 말라고 윽박을 질러놔서 현관 옆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와이프는 이혼소송 얘기가 떠오르는지 제가 문을 통해 집을 나서거나 들어오는 때면 무슨 가 시집온 새댁이 서방님 맞이하는 것처럼 졸졸 문 앞에 와서는 저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어요. 며칠간 저는 그간 와이프에게 맡겼던 월급 통장도 도로 되찾아 왔고 제가 직접 제가 번 돈으로 와이프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돈으로 와이프는 이제 아이들 학비며 집안 생활비까지 보태 쓰게 되었죠. 덕분에 이젠 상여금이 들어와도 제 통장에 넣어놓고는 커피 한 잔, 아니 몇 잔이고 마셔볼 여유가 생겼고요. 덕분에 와이프는 남편 고생하는 거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돈 아끼고 돈 모으고 그리고 출근하는 제게 최소한 시리얼 한 그릇이라도 타주면서 말입니다. 왜 진작 이렇게 제 돈 직접 관리하며 제 능력 인정받고 가장으로서 존경도 사랑도 받고 살지 못했나 싶어서 지난 세월이 많이 아쉽기만 해요. 절대로 제 또래분들 중 저같이 사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직접 사연 써봤네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유하는 건 좋지만 때로는 나 자신의 행복과 권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